알면 당신도 법해라! 법방송계의 대유잼. 여기서 대유잼이란 엄청나게 재미있다는 뜻이죠. 예, 대표적인 대유잼 법방송을 자부합니다. 법대랑 MC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법방송에 이런 변호사가 있습니다. 앱배시 변호사. 애교 빼면 시체. 신나고 유쾌한 진짜 변호사 신진입니다. 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법태랑의 비담, 빅데이터 전문가 전문기입니다. 비주얼 담당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낯이 많이 두꺼워졌어요. 뻔뻔해졌어요. 네, 뭐 예. 원고에 그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다들 그렇게 보이나 봐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리고 신변이 애교가 있는 편인가요? 저는 애교 앱배시. 빼서 시체. 예, 네. 나중에 싶다. 페이스팩. 뭐예요? 페이스팩? 페이스팩. 예? 얼굴이 한 얼굴이 스펙이라고. 아, 페이스팩. 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 아무튼 신조어, 네. 유행어 따라잡기 참 힘듭니다. 차라리 저는 이렇게 어려운 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오히려 재미있고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변은 뭐 완전 법에 대해서는 더 편하겠지 뭐. 아니, 신조어보다 법이 더 편하시다고 하지만 우리를 너무 이렇게 수준을 격조를 높여주시는 우리 아나운서님 덕분에 더욱 높은 발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이거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네. 드론이라고 하는 음. 이 기구를 참 잘 갖고 놀아요. 저도 예전에 그 드론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하도 드론을 날리길래 집에서 해봤는데 야, 이게 예민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 두 분은 드론 날릴 줄 알아요? 저도 이제 조만한 거 아들 때문에 5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만 해봤는데 네.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예민해요. 저는 그 전에 살던 집 앞에 그 네. 드론장이 있었어요. 오, 진짜요? 예. 그래서 한강공원 앞이었는데 예. 거기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드론 날리거든요. 거기면은 저쪽인데 네, 강동구 네, 쪽.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드론 날리는 거 보면서 기술 발전이 엄청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 그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6시 내 고향이나 거기서 시골 마을 찍으려면 카메라 감독님이 이렇게 두꺼운 그 ENG 카메라 메고 밑에서 찍고 산 위까지 헐떡거리면서 올라가서 찍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없어요. 아니면 아예 헬기 타든지. 예, 드론 날리면 끝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취미생활 정도였던 이 드론이 이제는요 자격 시험까지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발전 속도를 붙이게 한 게 바로 드론 관련법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 법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드론이 처음 나왔을 때는 네. 이 드론 자체가 아무래도 공중에 높이 떠서 네. 규제 중심으로 이제 법이 좀 생겼었는데 2019년에 새롭게 통과된 이 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명 이제 드론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드론 규제를 특례를 두던가 오. 드론 창업이나 뭐 연구 개발 지원, 네. 뭐 전문 인력 양성 이런 전반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드론이 여러 분야에서 쓰임새가 크다는 건데 치안에도 이 드론이 쓰인다더라고요. 네, 요즘에 보니까 뭐 물류 배송은 뭐 당연히 지금 네. 많이들 택배. 네,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치안이나 환경 관리라든지 나아가서는 이제 드론 교통까지 다양한 드론 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되는데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거 이제 잡을 때 이거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드론을 띄우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공공부문에서 더 폭넓게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변호사님, 그럼 법안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이런 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가요? 네, 이 드론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 드론 산업이 소방, 방제, 방역, 보건, 뭐 측량, 감시, 구호, 뭐 이런 공공 부분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해 놨는데요.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드론 교통 관리 시스템의 원활한 구축, 운영을 위해서 이 국방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 법은 올해 6월에 시행됩니다. 야, 이렇게 되면 드론의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지고 그만큼 또 인력도 필요하게 되겠군요.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등과 긴밀한 협력, 이건 뭐예요? 네, 현행법에 있는 드론 교통 관리 시스템을 이제 효율적으로 구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네네. 그 비행장이라든지 또는 뭐 휴전선, 원전, 뭐 군부대 뭐 이런 주변 지역은 이 국가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 이 관련 규정을 좀 해결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드론이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보안과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휴전선에 드론 띄우면, 야,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왜냐면 적기로 오인받을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근데 전 가장 궁금한 게요. 드론 교통이 활발해지면 과연 하늘이 어떤 모습일까요?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옛날에 제5 원소 보면 무지하게 하늘을 나는 이 택시들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하고 있죠. 지금 드론은 보니까요, 미국하고 중국이 거의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선두주자예요? 미국에서는 이미 2013년에 D사 국제특송업체가 독일에서 의약품 배달을 시작을 네네. 했다고 하고요. 뉴질랜드는 그 D사 피자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드론으로 배달을 한대요. 우리도 이제 미래 교통에 대한 구현에 나서고 있고, 얼마 전에 서울시도 보니까 예. 그 드론 택시 예. 뭐 시범적으로 맞아요, 한번 운영한다라고 했어요.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놀라운 세상이 머지 않았는데, 저는 아직도 이게 가능한지 참 의구심이 남긴 합니다. 그런데 그 D사 피자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세종시에서 했어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제로 배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국내 그 자동차 회사 중에 H사 네. 거기서는 아예 그 오너가 네. 자기들은 그 드론 맞아요. 차를 만들겠다. 이거를 뭐 발표했죠.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게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 이게 그냥 카피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런 세상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국회 방송 저 옥상에서 만날 것 같아요. 드론 타고 아, 내리니까. 이 방송을 둥둥둥둥둥 아니 그 여기 떠가지고 올 때. 올 때. 아, 드론 택시로? 아, 그러면 막히진 않겠네. 네. 예, 아무튼 뭐든지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 다양한 법들을 만들고 또 재정비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국회에선 세상과 발을 맞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텐데요. 그걸 잘 전달하는 것이 또 저희 임무겠죠? 오늘 법대랑 주제 뭡니까? 네, 지금 말한 이런 4차 산업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청정 세상으로 고투게더 에너지 전환법입니다. 아, 친환경 에너지,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은요,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이기도 하죠. 과연 오늘 또 어떤 분이 이 중대한 과업을 위해 앞장서고 계실지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이분입니다. 예산을 쓸 때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식의 예산을 쓰자. 집행할 때도 네. 그 또한? 기준으로 하고 네. 이렇게 예산 집행을 했는지 결산 보고서에도 붙여야 돼요. 그린지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거죠. 싸게 하는 네. 거를 정상화시키는 걸 네. 5년 내에 아, 하겠다. 5년 내에 할 수 아. 있도록 어느 날 갑자기 발전소를 문을 닫게 돼버리면 그 충격이 큰 거잖아요. 희생이 된 지자체 노동자 이분들을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게. 장장 25년 동안 현장을 누벼온 환경운동가이자 에너지정책 전문가로서 국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쉬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열혈 정치인 양이원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저는 쉬고 노는 게 너무 좋던데. 이거 보니까 워커홀릭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단 쉬세요? 네, 집에 보통 네. 뭐 한 9시나 10시쯤 네. 들어가면 자정 전후에서 자니까 아. 네, 그렇게 하고 새벽에 한 10시쯤 나오고 오, 그럼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그때부터 뭐 이렇게 쭉 하는 거죠. 정치인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다 일이라 국회의원 되고 나니까 여름 휴가도 없던데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국회의원 하려고 하지? 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되고 나니까. 그리고 근데, 지금 네. 저 옷을 입고 오신 것도 네.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세요. 네. 아, 네. 네, 그런가요? 스타일리시하시고 헤어스타일이나 요 그 헤어 색도 네. 네, 일반적이지 않으세요. 아, 그 머리가 흰머리를 그냥 뒀었거든요. 뒀는데 이제 정치인은 또 그런 게 안 좋다고들 하셔가지고 근데 염색을 하는데 네. 까만색으로 하면 흰머리 올라올 때마다 염색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뒀다가 염색을 하니까 네. 색깔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 되게 좀 해달라고. 고급스러우세요. 네. 아, 네. 그게 어울리는 화면으로 딱 다행- 보면은 약간 일부러 그라데이션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아, 나요. 네. 헤어스타일이. 그 염색의 그라데이션 생긴 거죠. 근데 원래 성함이 예, 예. 양원자 영자.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양이원영으로 바꾸셨는데 그 제가 이 이름으로 쓰기 시작한 건 네네. 20년이 넘었어요. 예. 2001년에 그때 이제 추석 때 제가 양씨 집안이기도 한데요. 네네. 전 이씨 집안이기도 하잖아요. 아.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양쪽 집안에 대한 제가 존경의 표시로 양이 원영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흔쾌히 그래? 그런 것도 있냐? 한번 해봐라. 그러시고 어머니는 법적으로 좀 바꾸지 그러냐. 아예 법적으로. 대단하시네요. 근데 아. 그때 그럴 생각은 없었고 네.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하려고 봤더니 네네. 주민등록 등본사 이름만 된다는 거예요. 아. 아니면 선거법 위반이래요. 예, 예, 네. 그래서 이름 개명 신청을 했더니 예. 개명 신청할 때 성이 두 개는 안 없대요. 된다. 그러니까 양이원영. 으로 해서 같이 이름을 붙이면 뭐 예. 양이원영이란 이름은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이원영이 이름이 돼버린 거네요. 되게 하나로 그죠? 네, 근데 예. 뭐 저를 양 의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양이 양이 의원. 의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 저 이왕이면 후자로 불러주시면 아. 저를 좀 더 존중해 준다고 생각하죠. 그러네요. 맞아요. 그런 게 예. 정체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또 이렇게 그런 취지가 또 그렇죠.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요즘에는 네. 이 익숙한데 20년 전에 하셨다는 게 좀 놀랍고요. 그러니까요. 환경운동도 보면 25년 전부터 하셨어요. 지금이야 모두 기후위기라든지 관심 많아졌고 이게 또 힘든 일이잖아요. 어떻게 또 25년 전에 환경운동가의 길로 접어들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때 환경운동연합이 1992년인가 아마 2년, 3년 그때 생겼어요. 막 이제 예. 환경운동연합 생기고 예. 그 전에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통일 운동 여러 운동들이 한참 80년대에 꼽히고 있다가 시민사회 운동이 또 만들어졌잖아요. 네, 90년대 네. 중반부터. 네. 저는 이제 학생운동 세대죠. 91학번으로 그렇죠. 예. 우연히 환경운동연합 대학생회에서 어떤 캠프를 간다고 해서 예. 아는 선배가 예. 너 뭐 그런 쪽 공부도 하니까 한번 가보면 좋지 않겠니? 그때 한 일주일 동안을 전국을 다녔어요. 예. 전국의 현장을 아. 다니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죠. 완전 시야가 트이셨구나 그때. 그때 많이 예, 놀랐어요. 새로운 거를 보게 새로운 되시고. 현장을 봤죠. 아, 네. 그러시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예. 국회까지 오셨어요. 예, 예. 그럼 국회로 오게 된 이유는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그 당시도 많이 비판받았지만 네네. 거대 양당이 그 위성정당을 만드는 상황이 생겼죠. 네. 저도 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추천을 받은 겁니다. 네네. 그럴 때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당에서의 비례대표 순번은 뒤로 미루고 네, 네. 군소정당들의 자리를 앞에 주겠다. 네. 근데 녹색당 쪽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환경 쪽으로 누구 추천할 사람 있으면 추천하라는 얘기가 되면서 네. 제가 추천이 아. 시민사회 통해서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앞번호를 받았죠. 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그렇죠. 네. 에너지 당당하게. 쪽이죠. 네. 에너지 전환. 에너지 네. 정책 전문가. 예. 21대 초창기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양이 원형은 하나의 상품이고 국회의원은 예. 국민의 요구가 실현되게 하는 서비스직이다. 그렇죠. 국회의원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꾼이죠. 국민의 대리로 뽑아준. 그리고 비례대표라고 하면 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분야에 있는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그 제 분야를 정부 여당으로서 실현을 좀 하라고 일을 시킨 거죠, 국민들이. 네. 그 서비스직인 거죠. 그 상품을 저는 제공을 적시적소에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 상품 배달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영원한 숙제 아닐까요, 그죠? 자,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그 핵심에 계신 분 양이원영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에너지 전환법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할 텐데요. 그 전에 이걸 좀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쓰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뭐 네. 그린 뉴딜이니 에너지 전환이니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이니 이게 뭐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많이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는 거는 뭔지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딜이라는 네. 용어는 좀 익숙하죠. 그렇죠. 정부가 네. 제도를 개혁하고 예, 예. 동시에 공공인프라의 투자를 대대적으로 해서 뭔가를 바꾸는 거거든요. 루즈벨트 시대의 그렇죠, 시작 대공황을 네, 극복하기 네, 네, 위해서 네, 네. 정부가 대대적인 재정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산업이 전환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네, 하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공공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유럽도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데 그 뉴딜 시대에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뉴딜의 방향, 그렇죠. 방향이 네. 그린인 거죠. 그린, 친환경. 그렇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예, 네, 네. 그런 방향의 뉴딜 정책, 공공인프라, 대대적인 재정 투자와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일자리가 더 생기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 위기도 해결할 수 있고 지금의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후 위기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린과 뉴딜의 양쪽 토끼를 잡는 거다. 아, 그러네요. 정부 차원에서 아주 뭐 대대적으로 재정을 부어서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잡아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친환경이다. 해서 이제 그린과 뉴딜 두 단어가 합쳐졌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네. 예. 자, 그린 뉴딜에 있어서 전문 지식을 더하겠다라는 사명감으로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양이원영 의원님의 법안 차트로 준비되어 있죠? 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양이원영 의원님의 청정세상으로 고투게더 에너지 전환법 그 첫 번째는요. 네. 정부 예산도 온실가스가 결정해요. 온실가스 인지 예산법입니다. 이 국가재정 국가회계법 두 가지 법안인데 우리 의원님의 1호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셨나요? 지금의 전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고 네, 네. 우리나라의 지상 과제는 이 기후 위기 문제와 경제 위기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이냐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국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쓸 거냐.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관련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두 가지잖아요. 네. 그럼 그 첫 번째 예산을 쓸 때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식의 예산을 쓰자. 예산 집행을 할 때 그 기준을 제시를 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을 짤 때 이 가이드라인을 지금 기재부가 만들고 있는데 네.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네.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결산을 심사하고 평가할 때도 네, 네. 그 가이드라인대로 제대로 진행된 건지 네, 그 결과 온실가스가 그 전보다 더 줄어든 줄어든지. 형태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네네. 그걸 검토를 하도록 기준을 만들어준 거죠. 네네.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제도 중에 방법 중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온실가스를 네. 줄이는 게 큰 그림이죠. 큰 그림에 일단 첫 번째가 온실가스 줄이는 건가요? 그게 가장 큰 그림이죠. 아, 제가 근데 온실가스 인지 네. 예산법 이 말이 조금 어렵고 네, 말 약간 자체가 와닿지가 않아서 네,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예산 네, 네. 이거 집행에 네. 관련해서 네, 네. 온실가스 감축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네.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죠. 예산을 그러니까. 집행할 때도 네. 그 또한 기준으로 하고 네. 결산을 할 때도 결산 보고서 낼 때 또 이게 이거를 온실가스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평가해서 했는지 네. 그렇게 예산 집행을 했는지 결산 보고서에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온실가스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온실가스를 인지하는 거. 인지하고 온실가스 영향에 미치는 쉽게 말할 걸 네. 이게 참 이걸 받아들이시는 소비자들께 좀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아니요, 있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그 언어의 유의라 그러죠. 예, 그렇게 하면 또 기억이 딱 남아요. 예. 에너지 쪽을 얘기를 할 때 MRV라고 얘기하거든요. MRV. M이 measurable 해야 되고 예. R이 reasonable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V가 verifying 돼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검증이 돼야 되고 수치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또 합리적으로 돼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대강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온실가스 인지 예산 제도를
통과를 시켜서 네. 기재부나 각 부처가 하고 있지만 그건 또 국회가 다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또 다시 들여다보고 해야 돼요. 이거 했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네네네. 우리가 이제 그 남녀 이 성과 관련해 가지고 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교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네. 네. 성인지 예산제도도 있어요, 현재.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이 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성차별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는지를 항상 보라는 거죠. 예. 아, 이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온실가스 인지 예산법 왜 이게 1호 법안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네요. 예. 자, 전 팀장. 네. 탄소 인지 예산제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죠. 지금 보니까 스코틀랜드랑 노르웨이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정부가 구매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탄소 배출에 그 미치는 영향을 이 스코틀랜드 정부 환경 투입 산출 모델을 이용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에 기후예산제를 도입해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그 탄소 배출량의 상한선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하고 연동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계획 4년 주기 맞춰서 기후예산을 제시하는데 2023년은 2009년 대비해서 52%가 지금 감축할 걸로 내다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0년에 한 45%까지 감축해야 되니까 뭐 이런 국가들이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좀 지켜보는 것도 그러네요. 좋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2050년에 이제 제로가 되는 게 이제 목표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그 탄소 인지 예산제 의원님 법안에 의하면 온실가스 인지 예산법 요런 게 하느냐 안 하느냐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네, 이거 법으로 네, 정하느냐 그럼요. 안 정하느냐 강제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네네. 우리가 요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생각해보니까 탄소 인지 예산 결산서가 나오면 이제 국민들도 이 정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 살펴보죠. 네, 네. 우리 양이원영 의원님의 청정 세상으로 고 투게더 네. 두 번째 에너지 전환법은요. 천연가스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착한 수소법입니다. 지난번에 김성환 의원님이 나오셨었어요. 아, 네. 그분도 뭐 완전히 에너지 전문가이시면서 네, 네. 예, 친환경 정책에 앞장서시는 선두주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소차를 차다가 전기차로 바꾸셨다면서 네. 수소도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 수소라는 녀석이 갖고 있는 양면성이 갑자기 이제 그때도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수소는 지구상에 널려 있거든요. 예, 온통 다 수소예요. 그렇죠. 근데 수소는 혼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수소는 누구랑 같이 결합해 네. 있어요. 예, 그러니까 탄화수소라고 그러죠. 네. CHO가 결합된 유기물질로 있거나 네, 네, 네. 산소하고만 네. 결합돼 있으면 네. 물로 돼 있죠. 그렇죠. H2O. 네, 그런 데에서 수소를 떼어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수소를 떼어내는 원료를 뭘로 할 거냐. CHO 여기서 H만 떼어나면 네네네. CO. 그렇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네, 남는 네, 거고 H2O에서 H를 떼내면 산소만 남는 그렇죠. 거죠. O2가 남는 거. 네. 그래서 깨끗한 재생에너지 전기로 물을 분해하면 네. 그러면 뭐 세상을 더럽히는 일이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린 수소고 네네네. 근데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떼내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 얘는 그레이 수소인 거예요. 그레이, 아, 그러네. 회색. 회색. 회색 수소고 근데 네. 석탄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네, 있어요. 네. 석탄 발전을 통해서 하는 경우 그건 블랙 수소예요. 아이고, 더 까맣네. 네네.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곳은 그린 수소니까 그렇죠. 수전의 수소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수전의 되나? 중에 그 전기는 재생에너지 전기다. 재생에너지 전기로. 근데 이 그레이나 블랙일 네네.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네. 포집해가지고 네네. 그걸 또 저장하거나 네. 다른 제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오. 블루수소. 아, 야, 이거 어렵다. 그래서 예. 우리는 청정수소라고 얘기하면 예. 그린 수소이거나 예. 블루 수소이거나 예. 그래서 블루나 그린 수소를 청정 예. 착한 수소라고 얘기하죠. 그러네요. 아우,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수소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회색 수소라도 먼저 좀 해보자. 그런 시범의 의미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정착시키고 계속 가려고 하니까 그걸 좀 브레이크를 걸으려고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법을 내신 것 같은데 이 취지와 핵심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가스 발전도 그렇고 이 가스 요금을 좀 싸게 해줘요.
더 싸게 해주니까 그쪽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하나의 혜택 중에 하나죠. 특혜 중에 하나니까 그런 특혜를 되도록이면 회색 수소로 가는 거를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그런 혜택을 주는 거 하나씩 없애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개질 수소를 만드는 그 회색 수소를 만드는 데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가격을 좀 싸게 해줬는데 높게. 싸게 하는 네. 거를 정상화시키는 걸 네. 5년 내에 하겠다. 5년 내에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좀 그린 수소로 하는 거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네. 그레이 수소는 약간의 브레이크를 좀 걸고 그래야지 이제 시장이 그린 수소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하는 네. 건 그건 충격이 심하니까 네. 그래서 5년 정도 하에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유예 답을 기간을 좀 주신 거예요. 네네 답을 좀 내도록 하자. 그러네. 그 뭐라고 그러죠? 삽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랑을 이쪽으로 물기를 이렇게 네. 틀어주면 네네. 억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데 따라오니까. 그거를 진짜 네. 제대로 틀어준 그렇죠, 건지에 그렇죠. 대해서는 또 시장의 반응을 봐야 돼요. 예, 예. 근데 내가 원래 의도는 네.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간을 좀 주는 거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역인 기업과 그렇죠, 그렇죠. 정부와 네. 입법부가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견제도 하고 뭐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네. 과정인 거죠. 모쪼록 이 발의하신 착한 수소법이 그린 수소 공급을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안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법안 살펴보죠. 네, 의원님이 우리를 청정 세상으로 인도할 세 번째 네. 법안은요. 발전소 사람들을 구하라 이 에너지 전환 지원법인데요. 네.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발전소 사람들을 구할 에너지 전환 지원법 어떤 취지에서 출발한 법안인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법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 기존의 연료를 태워서 뭔가의 쓰레기, 사회적인 또 환경적인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전기를 쓴 그렇죠. 발전소들을 원전, 음. 가스 발전, 석탄 발전, 석유 발전 주로 이런 기존의 발전소들이죠. 네네. 근데 이런 발전소를 태양과 바람의 음. 에너지로 바꾸는 게 전환이죠. 네. 에너지 전환. 예. 그러면 기존의 그 발전소에 일하던 로 분들. 돈을 벌던 사업자도 네. 있을 예. 거고 거기에 일하던 노동자도 예, 있을 예, 거고 예. 또 그 발전소로 지역의 세수를 받던 지자체도 있을 있고요. 거고 예. 거기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던 대학도 연구소도 있을 또 거고 뭐 하청업체도 있고 뭐 많이 있죠. 예. 이분들한테 네. 어느 날 갑자기 발전소를 문을 닫게 돼버리면 그 충격이 큰 거잖아요. 실업자가 되죠 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게 에너지 전환에 희생이 된 지자체 노동자 이분들을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러면 이 지역에 새로운 어떤 산업을 유치할 수도 네. 있고 주민 복지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발전 사업자한테 새로운 발전 사업의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논의하고 지원할 수 있게 네. 만드는 법이죠. 예. 제가 이 법을 고안하게 된 배경이 2018년에 제가 독일을 갔을 때 네. 독일도 석탄 발전소와 원전이 우리나라만큼이나 많았던 데예요. 근데 20년이 되지 않아서 그게 절반 이하로 줄어들거든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그럼 거기 있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 노조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일자리를 전환할 때 두 가지 조건을 건대요. 오. 하나는 급여, 동일한 급여. 예. 하나는 뭔 거 같으세요? 동일한 급여에 독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본인의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거 아닐까요? 휴가. 아, 휴가예요? 아니, 근데 아니, 급여- 나는 또 굉장히 철학적으로 접근했더니 행복감 이런 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동일한 노동 강도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근데 그 두 가지를 조건으로 걸었을 때 이 네. 기업이 이 노동자를 받는 거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그럴 수 있고. 있네. 그럴 때 정부의 기금이 있대요. 전환 기금. 오. 그 당시에 한 2조 몇천억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그거를 정부에 신청을 하면 네. 정부가 심사를 해서 그 돈을 지원. 기업에게 지원해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죠. 그리고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그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만큼 일정 부분 지원을 또 해주거든요. 지방 세수가 늘어나요. 그렇죠. 발전소 덕분에. 네. 근데 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예.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지자체의 새로운 세수의 근원인 네. 새로운 사업들을 좀 네. 유치해 주는데 도움을 좀 줄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할 일이 많네요. 일단은 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근데 이건 우리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기억해 보시면 과거에는 굉장히 폭력적인 전환이 있었죠. 경공업에서 그렇죠. 중화업공으로 바뀔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 헌신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성장해 왔잖아요. 그때는 그런 분들을 돌보지 않았죠. 그렇죠. 나라가 앞서서.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고 사회가 공동체로 같이 살아간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좀 더 선진국 다워진 게 아닌가. 그러네요. 네. 예, 예. 자,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이제 발전소들이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건 아무래도 석탄 발전이겠죠, 전 팀장. 그 석탄 화력 발전소가 우리나라 61개나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에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그 영국 기후 및 에너지 싱크탱크에서 석탄 발전으로 인한 국가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보니까 세계 2위네요. 세계 평균보다 이게 한 4배 정도 높은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언뜻 의원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자면 61개의 이 석탄 발전소를 철회할 때 이 비용을 다 지원할 수가 있나요? 생각만 하면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그렇죠. 네.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얘기할 때는 네네. 수명이 다해서 저절로 문을 닫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건설하다가 중단하거나 아니면 수명이 다하기 전에 나는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있는데 그걸 중간에 폐쇄하거나 조기 폐쇄죠. 네네.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런 발전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비용은 많이 들죠. 그렇죠. 독일이 우리보다 석탄 발전 비중이 훨씬 높았어요. 근데 그걸 반으로 줄였다고. 2038년까지 제로로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50조 50조.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거를 지금 새로운 신호등 정부라 그러죠. 이번에 김인영과 삼인당과 녹색당이 같이 어우러진 정부가 2030년으로 앞당겼어요. 8년을 더 앞당긴 거죠. 8년을? 석탄 제로 하겠다고. 추가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도 함께 내셨는데 이건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건가요? 발전소에 너무 가까이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처음에는 그 발전소가 그렇게 이제 건강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거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신 거죠. 근데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특별하게 증명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발전소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동산이 거래가 되지가 않아요. 약간 기피 시설지. 그렇죠. 기피시설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하고 싶어도 거래가 없으니까. 네, 거래가 갈 수가 거의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뭐 이렇게 우리가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주를 보장해주는 형태 네. 그걸 조항을 하나 더 넣었죠. 네, 네.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은 큰 그림입니다. 진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예를 뭐 구멍가게 하나를 뭐 없애고 거기다가 무슨 다른 제품을 넣고 이게 아니라 이 규모 하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발전소 하나만 해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독일은 뭐 말씀하시기를 2조 몇천억의 기금이 있더라. 그 전환기금. 전환기금이 있더라. 그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전환기금 마련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풀고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돈이 문제잖아요. 뭐든지. 네. 우선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수익이 생기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 네네. 네. 저도 뭐 환경단체에 있을 때 이거 갖고 논쟁을 많이 하긴 했는데 네네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 자체가 지구에 영향을 주는 건데 네네.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A라는 기업에 너는 그렇죠. 뭐 100톤은 배출할 수 있어. 예. 근데 거기서 줄여요. 우리가 2030년까지 이걸 40%를 줄이겠으니까 너는 100톤에서 예. 너의 책임은 그 중에 10톤이야. 네. 그럼 90톤, 할수 10년 있는 내에 거죠. 90톤으로 줄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90톤으로 줄일 수도 있지만 어떤 기업은 더 열심히 해서 80톤으로 줄였어요. 그럼 10톤만큼은 내가 딴 사람이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90톤으로 못 줄이고 95톤밖에 못 줄였어요. 그러면 5톤 정도는 딴 사람한테 그거를 배출할 그러네. 수 있는 권리를 사야 돼요. 이 과정에서의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처음에 이 100톤을 90톤을 할 때 너는 90톤만큼은 그래도 배출할 수 있어라고 하는 네네. 이 할당 양을 처음에는 100% 무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유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들이 있죠. 그걸로 당연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써야겠죠. 네. 아유, 여기저기 막 십시일반 많이 모아야겠네요, 일단. 그런 거를 네. 이 기금에다 한다. 그러니까 탄소중립 기본법이 통과가 됐고 네, 네, 네. 그 안에 그런 돈을 모아서 탄소중립 관련한 기금으로 하겠다고 있어요. 이미 그 법이 먼저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기금을 쓴다라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예. 서로 법을 조정해 가면서 그러네요. 만드는 거죠. 네. 아유,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국경은 있어도 사실 이 대기 중에는 보이는 뭐 막을 수 있는 국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없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남은 임기 동안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력 질주하실 것 같은데 남은 임기 내 실현하고 싶은 의원님의 의정 목표, 포부 뭐 이런 말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부. 네, 에너지 전환, 네, 그리고 경제 위기, 네네. 기후 위기 문제를 네네. 어쨌든 해결을 해보겠다고 제가 예. 들어왔으니까 네네. 이 에너지 전환 지원법이 2020년 11월 달에 상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논의가 1년 넘게 안 됐어요. 네네. 네, 이제 다시 논의를 시작을 해서 올해 안에는 그래 상반기 중에는 꼭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회의원 되자마자 그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5년 내에는 풍력 발전은 1년에 한 2기가와트 이상, 그리고 태양광은 1년에 한 10기가와트 이상은 건설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다. 그거를 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는 그 성적표를 좀 받을 수 있게 수치화된 걸로 목표를 잡아야지 이게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저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다이어트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각 가정마다 네. 본인의 에너지의 5%는 본인이 만들어서 쓰세요.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자전거를 돌리든 뭘 해가지고 그 정도는 에너지를 더할수 만든다 있어요. 그러면은 네. 운동은 되겠네. 더 할 수도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기술이 개발이 돼서 네. 지금은 굉장히 그러니까. 작은 면적으로도 네. 햇빛 가지고도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작은 바람으로도 네. 풍력 발전도 네.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다이어트가 그것도 되니까. 할 수 있고 예. 아니 집에서 트레이드밀 뛸 때 네. 그걸로 아, 그러니까요. 할 수도 있겠죠. 그냥 돌리기가 아깝잖아요. 근데. 네, 예. 네. 자, 두 분도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저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네. 태양과 바람에 우리 국회의원 양희원영님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더욱 응원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쾌적한 환경을 네.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그 의정 활동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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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뭐 지난번에 기사 보니까 20대 사람들의 한 70%는 대체육을 먹을 어떤 의향이 있다. 환경을 위해서. 그만큼 젊은 세대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우리보다 훨씬 크거든요. 결국엔 우리보다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 양희원영 의원님께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신 약속 꼭 좀 지켜주시면 젊은 좋겠습니다. 세대들이 우리보다 낫네요. 예. 네. 자, 그레타 툰베리라고 아시죠? 예, 스웨덴의 17살 환경운동가인 이 소녀의 연설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트르담 화재 때처럼 차분하게 지구를 구하는 패닉이 필요하다. 막연한 희망보다 중요한 게 행동이다. 행동을 시작하면 희망이 생긴다. 지구의 건전한 어떤 환경을 위해서 양희원영 의원님께서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신데요. 미래의 희망이 되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 할 것 같은 법 때문에 속된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되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았잖아요. 사실 사회생활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목표가 내 집 마련. 그죠? 어떤 내가 거할 공간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네. 특히나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서울 처음 와가지고 네네. 지금 이사를 몇 번 했나 몰라요. 지금 집에 정착하기까지. 그래요. 예.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남의 집 살이 하다 보면은요 또 서러움도 있습니다. 저 옛날에 많았어요. 전세인데 구두로 이제 네. 연장하시죠. 이제 집주인 전화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됐구나 하고서 편안하게 말을 있는데 바꿨어요? 갑자기 그 일주일 후쯤에 전화가 와가지고 누가 더 너무 준다고 죄송한데 짜냈구나. 그냥 좀 나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안 나가도 된다. 구두도 이제 그래갖고 이제 죄송한데 못 나가겠다 해가지고. 근데 구두로 한 걸 어떻게 증명해? 그게 가능하다고 녹음했어요? 하더라고요. 예. 이거 왜냐면 그 기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
다행이다. 그런 적도 있고. 그래도 그 법의 그 그 묵시적 혜택을 연장이라는 받네. 게 있어서요. 네. 사실은 이 뭐 구두로 합의한 걸 떠나서 묵시적 연장이 되면은 네. 그 후에는 기간을 두고 다시 해제 통보해야지 나가달라 한다고 바로 나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저희 이런 상담을 늘 하기 때문에 야, 네. 전문 분야 나왔네. 또. 전문가, 임대차 네, 전문 임대차 분야. 상담 네. 전문입니다. 네네. 자, 오늘 사연 역시 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일로 와보세요, 두 분. 어디 가서 이런 집 절대 못 구합니다. 잘 봐봐요. 예. 지하기는 하지만 방도 아주 막 큼직큼직하고 월세도 이거 적당하고 신혼부부 두 분이 살기엔 딱이지 뭐. 이런 데가 어디 있어? 나니까 이런 거 찾아서 여러분께 알려주는 거예요. 아, 집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좀 지하라는 게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구조도 이렇게 잘 빠지고 방도 넓은데 어디 가서 이런 거 못 구할 것 같아 진짜. 저 중개인 정말 좀 능력 있는 것 같아. 그래, 그 아무리 우리가 돌아다녀도 이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집은 이게 최선인 것 같다. 네, 당연하죠. 자, 이런 집은요, 지금 바로 계약 안 하면 또 빠집니다. 아무래도 중개인 말 들어야 될 것 같아. 빨리 우리 이 집 계약하자 자기야. 저분 진짜 신뢰 수 있어. 나 이 집 마음에 들어. 그래, 우리 자기 하자는 대로 해야지. 우리 이 집 계약할게요.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있던 예비 신혼부부는 마음에 드는 월세집을 발견하고 바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드디어 이사 다 했다. 어깨, 허리, 무릎 안 아픈 데가 없네. 자기야, 오늘 고생 너무 많았어. 비록 우리가 지하 월세방에서 시작하지만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서 5년 후, 10년 후에는 꼭 월세 말고 우리 집에서 우리 자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신혼은 다 월세로 시작하는 거지 뭐. 나는 자기만 있으면 되네요. 어쩜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할까? 이뻐 죽겠어. 우리 오늘 여기서 첫날 밤 보낼까? 왜 이래. 아직 침대도 안 들어왔는데. 몰라. 그래, 일로 와봐. 아이 차고. 이게 뭐야? 왜 그래 자기야. 왜? 뭐야? 왜 이렇게 축축하지? 이거 이상한데? 바닥이 축축해. 에? 이게 뭐야? 장판 밑에 물이 흥건하잖아. 신혼부부는 이사 첫날 장판 아래 물이 새고 있는 걸 알게 됐고 급히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저기 집주인 되시죠? 저희 오늘 그 이사 들어온 신혼부부인데요. 그 장판 밑으로 누수가 된 것 같아요. 아이고마 시끄럽구마.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야. 원래 지하방이 다 그런 데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런 거? 호들갑?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삽니까? 저희는 이런 집에서 도저히 못 사니까 계약 해지할게요. 보증금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이사 비용이랑 그 중개 수수료도 싹 다 물어주세요 아주. 이게 심한 게 뭔 소리야? 그렇게 계약하기 전에 방을 꼼꼼히 살펴봤어야지. 이제 와서 흠을 잡고 날 일이야. 난 계약 해지 절대 못 해주니까 그런 줄 알아? 야, 이 그 신혼부부 역할은 두 사람이 어울리네. 나하고는 안 시켜주는구만. 네. 하고 싶어요? 능력 있는 중개인. 아하, 나는 능력 있는 중개인. 신뢰감 가는. 말빨 네. 잘 어울렸어요. 자, 오늘 사연은 신혼부부가 겪은 일이라 그런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신혼집 이사까지 다 했더니 앞불싸. 바닥에 물이 샌다. 이건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집주인이 무조건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리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집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 집주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 집이니까 뭐 집에 문제가 생기면 네. 소유자가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근데 정수기 렌탈에도 왜 고장 나면은 그 정수기 업체가 수리를 하던가 아니면 네. 다른 물건으로 바꿔주잖아요. 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민법에 이미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민법 623조에는 임대인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그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 임대인이 적절한 보수나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네네. 임차인이 먼저 내 비용으로 수리를 한 다음에 네.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해줘야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 집주인이 뭐 해주는 게 당연한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내 돈 내고서 했는데 네. 막상 또 돌려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아요. 이런 주인들, 이런 사람들 끝까지 버틸 것 같은데. 이게 사람마다 참 천지차가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일단 세입자는요, 수리가 아니고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걸 이제 요구했거든요. 이럴 경우 1차적으로 수리 보수가 아니고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까?
일단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상황에서 절대 수리가 안 된다라고 해서 하는 네. 경우에 계약 해지도 가능한 경우도 네네. 있는데 네. 그 전에 먼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네. 그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수리를 하고 네. 임대인에 청구할 수 있는지 네. 이것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네. 해서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비용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계약 해지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네네. 쉬운 거는 아니에요. 네. 사실 누수라는 것이 반드시 계약 해지할 정도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도저히 여기서 거주할 수 없고 그리고 뭐 수리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뭐 이 임차를 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대파손, 대수선인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계약 해제까지 가능합니다. 막 여기서 막 갑자기 온천이 나와. 온천이 나온다고요? 갑자기 이거 온천지였어, 온천지. 그러면 바로 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 이건 같아요. 뭐 막을 네. 수가 없잖아요. 네. 계속 소송을 걸 개발이죠. 어떻게? 네. 근데 이런 그 거의 불가능한 경우는 네. 이제 해지가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우선 집주인이 수리를 요구하거나 수리를 한 후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일단은 최선인 네. 것 같은데 네. 사연에서 보면 집주인은 지금 수리해줄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걱정인 거예요, 아까부터.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준다라고 하면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이 세입자의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이게 권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돈을 안 주면은 배째라면 어떻게 해? 받아내는 방법이 변호사는 쉽게 뭐 소송 근데 소송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말이 그래서 소송이지. 이런 불편함과 부당함을 해소하기 네. 위해서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이나 부정이 아니라 아예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뭐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원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예. 신속하게 그리고 비용 없이 네네네. 법원에는 뭐 송달료, 인지료 이런 걸 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도 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좀 기네. 임분위. 아, 느낌이 안 좋다. 그걸 그렇게 줄이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분쟁조정위원회. 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해놨겠다. 뭐 이웃 간의 문제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가는 예. 경우도 있고 임대차 문제로 분쟁조정위원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 많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록 네. 소송으로 가기 애매한 것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일일이 괴롭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변이 보면은 뭐 모든 법 분야에 대해서 다 해박하지만 특별히 이제 본인 그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거기만 특화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엄청 자신감 있게 말을 너무 잘해. 딴 데도 말 잘하지만. 그렇군요. 자, 아무쪼록 이런 그 상식들, 이런 지식도 잘 알고 계셔서 손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법태랑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쉬지 않고 달려야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매번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예. 요즘에 두 분 혹시 그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꼭 갖고 다니세요? 사실 주민등록증 예. 저는 여기 국회 방송 여기 예. 출입하기 위해서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네. 제가 오늘 바로 1시간 반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예, 이 방송 녹화 들어올 때 신분증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살짝 고민하다가 네. 가서 부탁을 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집에까지 가서 신분증을 가져와서 들어왔다니까요. 녹화 시간에 간당간당했어요. 그래, 맞아요. 너무 불편하네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잃어버린 건 야, 아니잖아요. 어떻게 오늘 사연에 딱 맞는 죠 왜냐면 요즘에 지갑 잃어버리면 돈보다도 사실 신분증 잃어버리면 굉장히 너무 귀찮아. 찝찝하잖아요. 너무 그리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신분증 안 가지고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왜? 혹시 뭐 휴대전화로 이렇게 해도 확인이 돼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 네. 나 찍어놓고 옛날에 보여주면 인정 안 하던데? 그렇게 사진을 찍어 놓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없이도 이 네. 스마트폰에 담긴 정보로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행정안전부가 뭐 지난 2월에 이동통신 3사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요거를 이제 보안성 강화 및 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잘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네. 그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네.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발행일, 주민등록기간과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네네네네. 정부 24에 본의 확인 절차 거쳐서 서비스 등록하시고 네. 그다음에 확인이 필요할 때 신청 당시 입력한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을 통해 가지고 신분을 확인시켜 주다든지 아니면 QR코드 촬영을 통해서 이거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 그러면은 내가 그 실제로 주민증 네. 이것도 가지고 있어도 되고 핸드폰을 써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실물 대체 기능은 확실히 있는 거죠. 네, 그러네. 오늘 같은 일이 없겠네. 네. 어쩜 이렇게. 앞으로는?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민원 서류 접수할 때 스마트폰만 챙겨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이게 신분 확인이 정확하게 필요한, 예를 들면 공항에서 우리가 비행기 탈 때도 네. 신분증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요런 경우, 그리고 뭐 편의점 식당, 뭐 일상생활에서는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신분 확인할 때도 요거를 네.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도 본인 여부 확인할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편리해지겠죠. 네. 아니, 저는 예전에요. 꼼수를 한번 부리려다가 참 나도 미련하죠. 예, 왜냐면 지금처럼 신분증이 하나니까 놔두고 오면은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차에도 하나 두고 지갑에도 하나 두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 받았거든요. 근데 그 잃어버렸던 게 돌아온 거예요. 잃어버렸던 게 하나 더 왔잖아요. 그래서 새 거 받은 거는 이쪽에다 보관해 놓고 지갑에 요걸 들고 다녔거든요, 제가. 돌아온 걸. 네네네. 나 두 개 다 되는 줄 알고. 네. 딱 갔더니 도난 부실된 신분증인데요. 그러니까 인정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네. 야, 나 참 미련하죠. 그걸 몰랐네. 그게 기본인데. 확실하네요. 몸은 소죠. 경험상. 많이 경험해봤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실물도 되고 핸드폰도 되니까. 그렇죠. 두 개를 가지고 네. 다니는 셈이 되잖아. 굉장히 편하네. 예. 이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자, 알면 할수록 편리한 제도와 법들이 시대에 걸맞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보완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그 법안들을 아주 신속하고 쉽게 전달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런 재미있는 법들 잔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면 당신도 법해라!